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술 과목을 맡은 정우철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화가 이야기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성인이 돼서 새롭게 미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지루하지 않게 또 미술의 장벽이 낮아지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스트리아 하면 떠오르는 화가 있으세요? 저는 딱 두 명이 떠올랐어요. 구스타프 클림트와 에곤 슐레겠죠. 이 둘은요, 나이 차이가 무려 29살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때론 친구처럼 또 때로는 스승과 제자 이런 관계처럼 자신만의 예술을 발전시켜 나왔습니다. 이 두 화가 이야기, 사실은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황금빛부터 에로티시즘 다 들어봤지만 이 화가의 좀 디테일한 이야기를 아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먼저 클림트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황금빛의 화가로 잘 알려져 있죠.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오스트리아에 놀러 갔어요. 당연히 클림트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비엔나 공항에서 봤던 광고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클림트의 키스를 보지 못했다면 다시 돌아가라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만큼 클림트는 비엔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작품의 유명세와는 다르게요, 자신의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 작가였어요. 생전에 자서전을 쓰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어떤 그림에 대한 설명도 거의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비의 화가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오죽하면요, 클림트는 생전에 나에 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은 내 작품을 보고 찾아내면 될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신비의 화가라 부를만 하죠?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유명해진 게 아닐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에곤 슐레의 사진을 볼게요. 생전에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내가 너무 많이 앞서가서 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힐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슐레의 누드화는요, 그 전에 본 적이 없는 아주 충격적인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누드화가 또 현재는 인기를 끌고 있는 거 보면 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이 둘이 추구했던 예술관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봐야 될 곳이 있어요. 바로 비엔나 분리파입니다. 비엔나 분리파 성전이죠. 이곳은요, 당시의 오스트리아 예술가들이 새로운 예술을 만들기 위해서 모였던 곳이에요. 자, 사진이 보입니다. 낡은 어떤 인습에 빠져있던 빈 미술가 협회에 반기를 들고서요,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며 결성된 모임이었어요. 근데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전 시간에 모네와 르누아르도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통과 길을 달리가는 거예요. 새로운 예술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예술가들은 새로운 걸 창조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과거의 예술과 대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분리파 성전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딱 입구에 이들이 지향하는 바가 대문짝만하게 서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번역하면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의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 이라고 써 있습니다. 되게 멋있는 말이죠? 분리파가 무엇을 추구했는지 단번에 파악이 되죠. 자, 클림트는요, 분리파 회원일 뿐만 아니라 초대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함께 만나볼 에곤 슐레도 함께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명을 이 빈 분리파로 한 번에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초대 회장 클림트의 유년기는 어땠을까요? 구스타프 클림트, 1862년 빈 근교의 바움가르텐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금세공사였어요. 조각공 일도 했죠. 성실하신 분이었는데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림에 진짜 금박을 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잘 살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난한 집안이었던 거죠. 그럼에도요, 예술적 재능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요, 빈 응용미술학교에 입학해서요, 회화뿐만 아니라 프레스코와 모자이크와 여러 기법들을 습득했어요. 졸업도 아주 우수한 성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는 사실 클림트는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동생도 화가였거든요.
동생 이름이 에른스트예요. 에른스트와 친구 프란츠 마치와 함께 회사를 차려요. 아티스트 컴퍼니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빈에서요 재건축 붐이 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많았겠어요? 뭐 천장화며 벽화며 의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의뢰받으면서 돈을 벌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 클림트가 처음부터 빈의 최고의 화가는 아니었어요. 빈의 우상이라 불리는 화가가 있었어요. 한스 마카르트입니다. 그림 어떠세요? 클림트가 존경한 화가입니다. 그 역사와 완벽한 조화에 비율에 웅장함까지 사실은 모든 면에서 대단했던 화가였어요. 초기에는요 클림트에게 의뢰가 가는 게 아니라 다 이 한스 마카르트에게 의뢰가 갔어요. 그런데 이 한스 마카르트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의뢰들이 아티스트 컴퍼니에 쏟아진 거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클림트는요 동생과 친구와 함께 벽화를 많이 그렸어요. 자, 클림트의 초기 실력을 알 수 있는 벽화가 있어요. 부르크 극장의 천장화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그 중에서도요 가장 극적인 장면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무대를. 줄리엣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고요 로미오가 지하 무덤으로 왔어요. 딱 그 모습을 포착한 거죠. 약간 어두운 배경 속에요 하얀 수의를 입은 줄리엣의 얼굴이요 더 창백해 보이지 않나요? 주변을 보세요. 사람들이 너무 몰입했어요. 막 몰입해서 일어나서 보고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장면에. 그때 이 분위기가 생생하게 전달되죠. 자, 이 작품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서요 클림트 본인이 카메오로 나왔어요. 자, 관람객 중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관람객 중에. 그림 오른쪽을 잘 보잖아요. 이 목에 두꺼운 흰색 카라를 두르고 있는 사람 있죠. 클림트예요. 네. 근데 이게 왜 특이하냐면 클림트는 자화상을 그리지 않는 화가로 유명해요. 밝혀진 바로는 유일하게 자화상을 그린 게 이 작품밖에 없어요. 그리고 클림트 뒤에 붉은색 멋진 옷을 입고 되게 당당하게 서서 보는 사람 있죠. 클림트의 동생 에른스트예요. 아까 같이 활동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앞에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은 누구예요? 프란츠 마치, 친구인 거예요. 다시 종합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클림트의 화풍과는 다르게요 아주 고전적인 화풍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초반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시대가 원하는 예술을 해줬던 거예요. 자, 그리고 클림트의 출세작이라 평가받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요 사실적인 묘사의 정점이에요. 부르크 극장의 관객석이에요. 당시에 부르크 극장을 허물고 새로 건축하게 되거든요. 근데 허물기 전에 그 내부의 모습을 남겨두라는 의뢰가 있었어요. 아니, 당시에 사진이 있지 않았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진이 조금 저급하다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런 건 그림으로 남겨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그림 처음 봤을 때 저는요 진짜 놀랐어요. 사진인 줄 알았어요. 사진이네? 하고 보는데 그림인 거예요. 야, 사실적인 표현으로 진짜 기가 막히죠. 이 정도로 클림트는 사실 엄청난 그림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클림트의 센스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관객석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려져 있죠. 근데 클림트가 뭘 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당시에 실제 귀족들의 모습을 그려준 거예요. 이 역사에 남을 그림에 귀족들이 본인의 얼굴을 그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 자리에 우리 가문이 있었다. 딱 이걸 그리고 나서 클림트는요 완전히 성공해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귀족들의 초상화로도 인기를 끕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에곤 실레의 유년기도 만나볼게요. 사진이 있습니다. 에곤 실레의 가족 사진이에요. 되게 귀엽게 생겼죠. 에곤 실레는요 1890년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 툴른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철도 역장이었어요. 당시에는 중산층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부족함 없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또 슐레는요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고 잘 따랐습니다.
집 앞이 역이다 보니까 어릴 때 슐레는 항상 기차에 관심이 많았고 역을 많이 그렸어요. 자, 슐레가 7살 때 그린 드로잉이에요. 여러분 7살 때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캐치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립니다. 자, 이 작품 슐레의 나이를 생각하면 그 재능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실력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 알 수 있는 그림이 있어요. 방금 7살 나이대였죠? 그러면은 15살 슐레가 그린 창밖을 보며 그린 풍경화가 남아있어요. 맑은 하늘에 슐레의 고향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아는 슐레의 대표작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때는 자연주의, 보이는 대로 그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요, 그림을 정식으로 배우기 전인 거예요. 그걸 감안하면 놀라운 실력이죠. 학창시절에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대요. 그리고 공부엔 관심도 없었고요. 하지만 당시 많은 선생님들이 슐레의 드로잉 실력만큼은 재능이 대단하다고 칭찬했대요. 자, 그런 슐레는요, 빈 아카데미에 입학합니다. 자, 빈 아카데미, 전통을 중요시하는 학교예요. 처음에는 딱 들어갔을 때 그림을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 막상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도 보수적이에요. 그 분위기에 실망합니다. 너무나 딱딱한 교육 방식이 문제였어요. 인체 해부학, 기초 드로잉, 순차적으로 모든 것을 배운 후에야 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모델 드로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학년은요, 유화 물감도 못 만졌답니다.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에곤 슐레가 여기에 잘 적응했을까요? 딱 봐도 못했겠죠.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슐레의 관심이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자유로운 예술을 추구했던 빈 분리파 쪽으로 향한 거예요. 그리고 막 클림트를 찾아다녔어요. 한 번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우상이니까. 그리고 확실히 노력하고 바라면 이루어집니다. 1907년에 에곤 슐레는 자신의 정신적인 멘토인 클림트를 만나게 돼요. 역사적인 사진이에요. 에곤 슐레 17살이었고요. 클림트 45살이었어요. 이 만남은요, 이 미술계의 또 다른 천재들의 출현을 예고했죠.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요, 전해지는 일화예요. 에곤 슐레가요,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려고 들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클림트에게 보여주면서 그랬답니다. 내 스승이 되어달라고. 내 드로잉 몇 점 줄 테니까 클림트 선생님 거 드로잉 한 점을 달라고. 그랬더니 클림트가 뭐라고 하냐면, 왜 내 것과 바꾸려 하냐, 자네께 훨씬 더 훌륭하고 잘 그리는데 라고 얘기했대요. 딱 보자마자 안 거예요, 그 재능을. 클림트는요, 그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그림보다 훨씬 뛰어나다면서 스승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친구로 지내자, 동지로. 대단하지 않나요? 여기서부터가 이미 대인배이자 클림튼 거장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 클림트는요, 슐레의 예술을 지지해줍니다. 길을 찾을 수 있게. 그리고 친구이자 후원자도 돼주고요,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해줘요. 이렇게 이 둘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우정을 이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논란도 있었어요. 자, 클림트의 누드화와 에곤 슐레의 누드화를 한번 볼게요. 자, 클림트. 이 그림 속 모델은요, 클림트의 아들을 낳았던 미치 짐머만이라는 여성이에요. 임신한 여성의 몸을 그렸는데요, 제목은 희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희망처럼 보이세요? 희망적인 배경이어야 되는데 배경이 무슨 해골도 나오고 악마 같은 게 그려져 있어요. 논란이었습니다, 이때. 이런 거 왜 그렸을까요? 자, 그러면은 슐레 누드화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비너스, 아주 고전적인 신화 속의 여성 모습은 없죠. 막 누드로서 막 선남 선녀? 신화 속 여성들의 그런 거 없어요.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요, 슐레의 누드화는요, 되게 노골적이에요. 공격적이었고, 이걸로 논란이 있었어요. 클림트의 분리파 1회 포스터예요.
포스터의 내용은요, 그리스 신화를 가져왔습니다. 자, 윗부분을 볼까요? 반인 반수 미노타우루스를 살해하고 있는 용사 테세우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측을 보면요, 포스터 오른쪽에 여신 아테나가 이 장면을 보고 있어요. 마치 빈 분리파를 수호해주는 여신 같죠. 이건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반인 반수로 묘사된 미노타우루스, 보수적인 미술 아카데미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죽이고 있는 용사 테세우스는 누굴까요? 빈 분리파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빈 분리파가 테세우스처럼 이 빈의 오래된 관념을 부수고 예술적인 승리를 이룬다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서 좋아했을까요? 딱 봐도 싫겠죠. 그래서 검열에 들어가요. 그게 뭐였냐면, 봐라, 테세우스의 나체가 너무 사실적이다. 저 이걸 못 쓰게 만든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클림트의 센스가 보여요. 테세우스가 야해? 그럼 내가 알아서 바꿔줄게. 수정을 해요. 뭐가 바뀐 것 같으세요? 나무가 자랐어요. 그래서 중요 부위를 가려주죠. 그리고 이 가린 걸로 포스터를 사용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센스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클림트는요, 이제 논란이 생겨요. 사실은 이 전부터 의뢰받은 중요한 그림이 있었어요. 클림트 과거에 아주 멋있는 벽화, 이런 걸 생각하고 의뢰한 겁니다. 빈 대학 학부화예요. 철학, 법학, 의학 세 종류를 그려달라는 거였어요. 과거처럼 멋있게, 웅장하게. 그죠? 근데 딱 완성한 클림트의 작품은요, 어때요? 난해해요. 솔직히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흑백이잖아요. 이 그림은 컬러가 없어요. 왜냐면 사실은 2차 대전쯤에 나치에 의해서 원본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찍힌 사진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뭐였냐면요, 뭐 내용도 잘 모르겠고, 무슨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둥둥 떠다니고, 막 인간들은 괴로워 보이고, 법학에서는요, 알 수 없는 막 문어 같은 존재한테 남성이 막 벌 받고 있어요. 특이하죠. 이거는 지금도 사실 정확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의학이에요. 의학이 문제였습니다. 자, 의학을 한번 볼게요. 상단부터 보세요. 죽음을 상징한 해골이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 막 인간 군상들이 모여 있거든요. 잘 보면 그쪽에 임산부도 있고요, 작은 아기의 모습도 있어요. 클림트는요, 마치 작품을 통해서 뭐 남자, 여자, 노인, 아이를 불문하고 그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런 죽음 같은 주제에 임산부와 아이를 그리는 건 뭐랄까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클림트는 그걸 그냥 그대로 그려버립니다. 근데 이게 왜 논란이겠어요? 의학이잖아요. 아니,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학문이 의학인데 아니 죽음도 피해갈 수 없다, 막 이런 메시지를 담은 거예요. 이 교수들은요, 이 건방진 화가가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노발대발했어요. 그리고 앞에 하단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 서 있죠. 건강의 신 히기에야예요. 근데 이것도 논란인 거예요. 아니, 건강의 신인데 너무 선정적이고 거만해 보이고 사람들을 치료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클림트는 왜 이랬을까요? 일부러 막 논란을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는 사실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봤던 희망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주인공 누굴까요? 클림트의 아이도 낳았던 미치 짐머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이가 1년을 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요. 너무나도 슬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서요, 임신한 여성에게서 밝은 희망만은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가끔씩은 애도의 마음으로 해골을 그려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런 작품들은 너무 퇴폐적이라고 비난을 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클린트라는 인물은요, 한창 성공했을 때 아버지와 동생을 같은 해에 잃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에곤 슐레의 누드 자화상을 볼게요. 또 다른 면으로 독특하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그림은 너무 독특하긴 해요. 어느 날 슐레는요, 독특하게도 자신의 약간 벌거벗은 몸에서 주제를 찾아요. 당시에 자화상은 물론 많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드화 형식의 자화상?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리고 슐레는요, 이 그림이라는 게 내면과 본질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미화하거나 포장하면 안 된다. 진실을 드러내고 해체시켜야 된다. 그리고 바로 본인, 나 자신의 본질에 다가간 거죠. 병약해 보이고 창백해 보이고 가식도 없는 진짜 본인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대중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이 슐레의 누드 자화상까지 이건 포르노라고 비난합니다. 당시 누드화 생각해보세요. 막 신화 속 비너스 여성들 아름답게 막 그렸잖아요. 미화시키지도 않고 추한 이 누드화가 너무나 싫었던 거죠. 그런데 또 슐레에겐 이런 사연이 있어요. 유년 시절에 에곤 슐레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원래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매독에 걸려요. 그 매독이 점점 심해지면서 정신까지 이상해집니다. 정신질환을 겪은 거예요. 그러면 점점 폭력적으로 바뀌었대요. 막 에곤 슐레가 그린 그림들을 불태우기도 하고요. 점점 아버지가 이상해지는 걸 목격한 거예요. 그럼 매독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충격적인 사랑을 나누는 그걸 병적으로 그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에곤 슐레 인생에서요, 또 논란이 터집니다. 소란을 피해서 이 작은 도시 노일랭바흐라는 곳으로 가서 지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곳의 소녀들의 그 누드화를 그리니까 이 집에 자꾸 어린 소녀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신고를 했습니다. 에곤 슐레가 어린 소녀를 유괴한다고. 그래서 한때 유치장에 갇힌 적도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요, 이 두 화가의 뮤즈를 통한 예술의 정점, 뮤즈를 그리면서 완성한 마스터피스를 만나볼 거예요. 두 화가의 마스터피스라 부를 수 있는 작품이에요. 클린트 워낙에 유명하죠? 그죠? 키스, 그리고 에곤 슐레의 죽음과 소녀예요. 클린트 그림부터 볼까요? 클린트의 그림 속 여성은 클린트의 뮤즈 에밀리 플레게로 알려져 있어요. 남성은 클린트로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슐레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은 당시 슐레와 함께 계속 다니면서 동거했던 발리 노이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둘 다 연인들을 마스터피스에 등장시켰다는 것도 공통점이죠. 자, 클린트의 키스, 아마 지금까지 다뤘던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을 좀 볼까요? 클린트의 평생 연인이자 친구로 알려진 에밀리 플레게와 클린트 사진이에요. 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은 저 키스라는 작품이 에밀리 플레게와 싸우고 잠깐 멀어졌을 때 사과하기 위해서 그린 거다. 그래서 잘 보면은 이 키스를 보시면은 키스를 나누려고 하는데 위치가 절벽이라는 것도 그 이야기의 신빙성을 더해줘요. 아슬아슬하잖아요. 자, 에밀리 플레게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빈의 패션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패션 쪽으로는요, 클린트만큼 명성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요, 연인 관계로만 평생 머물렀고 아이도 없었어요. 저 두 사람이 걸치고 있는 의상 있죠? 에밀리 플레게가 제작한 의상이에요. 클린트는 이 옷을 아주 좋아해서요, 휴식 중일 때 항상 입고 다녔대요. 그리고 에밀리 플레게는요, 클린트의 그 여성 편력, 막 수많은 연애 이런 이야기들도 알고 있지만 묵인했다고 해요.
클림트의 재산도요, 에밀리 플래기가 모두 관리했다고 합니다. 근데 클림트의 마음이 느껴지는 편지가 하나 있어요. 전 이 편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연애 편지예요. 내용 단순해요. 하트꽃이 펴 있어요. 하트꽃이 막 만발합니다. 근데 내용을 뭐라 써놨냐면 꽃이 없어서 꽃을 그려드립니다 라고 써놨어요. 로맨틱하죠? 나름 이런 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대표작 만나볼게요.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의 초상입니다. 빈에 살던 유대인 사업가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은요, 또 왜 유명하냐면 클린트 작품 중에서 실제 금을 가장 많이 쓴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클림트의 말년 작품 한번 볼까요? 의외로 황금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막 황금빛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시기별로 그림이 다 다릅니다. 황금빛만 유명해진 거지. 또 한 번 진화했어요. 이번에는 황금빛이 아니라 화려한 색상의 인간 군상이 보이죠. 근데 낫을 들고 그 군상을 지켜보는 사신이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클림트는 젊은 시절에 아버지와 동생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삶이란 색상이 다양하고 꽃피어나지만 사실은 항상 죽음이 옆에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아마 클림트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생과 죽음이 함께 그려지는 거죠. 생과 사가. 자, 그리고 클림트는요, 마지막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 신부라는 작품이에요. 눈썹이 좋은 분들은 보자마자 아셨을 겁니다. 미완성이에요. 완성하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이 작품에 몰두할 때쯤 클림트는요, 자신이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어요. 클림트는 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아주 긴 시간과 공을 들이는 편이었어요.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도요, 약 140장 이상의 스케치를 남겼대요. 하지만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죠. 1918년에 독감으로 인해서 뇌졸중을 겪고요. 그로 인해 사망합니다. 그 클림트가 세상을 떠날 때 에곤 실레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클림트의 마지막 모습을 스케치에 담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클림트의 모습이에요. 자, 에곤 실레는요, 클림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 믿을 수 없을 만큼 완성된 예술가, 보기 드물게 깊은 인간, 그의 작품은 성스럽다. 클림트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알 수 있죠. 이렇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던 두 예술가는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있었죠. 자, 그럼 에곤 슐레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자, 한쪽은 발리의 초상입니다. 맑고 푸른 눈으로 관람객을 바라보고 있죠. 아름답지 않나요? 눈빛에서 막 상냥함도 보여요. 당시 발리를 향한 에곤 슐레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발리란 여성은요, 실레와 약 4년을 동거하면서 누드화 모델이자 헌신적인 연인이 되줬어요. 감옥에 있는 자화상입니다. 슐레의 우울함, 고통, 그걸 묘사했죠.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몸도 고통스럽게 꼬고 있죠. 자, 발리는요, 슐레가 구금돼 있던 순간에도 항상 슐레를 챙겨줬어요. 면회를 오고. 지극정성인 여성이었죠. 그런데요, 이 구금이 풀리고 돌아온 슐레는요, 마음 변했어요. 조금이라도요,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요, 중산층 집안의 여성과 결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안정된 삶을 살겠다고 발리에게 찾아가서 이별을 구합니다. 자, 사진 하나 볼까요? 에디트란 여성이에요. 발리와 헤어지고 슐레는 에디티를 찾아갑니다. 중산층 집안의 여성이었어요. 딱 슐레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여성이었어요.
물론 슐레는 그녀의 외모에 반하기도 했죠. 에디트는요, 이 여성은 발리와는 다르게 자기 표현이 확실한 여성이었어요. 슐레와 결혼을 부모가 반대했지만 설득해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리고 에곤 슐레는 안정된 삶을 찾았죠. 그런데 다음 작품 볼게요. 자, 그림. 전 이게 진짜 에곤 슐레의 대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연이 있어요. 이별한 발리의 소식을 듣고 완성한 작품이에요. 죽음과 소녀. 그림을 볼까요? 남성은 슐레, 여성은 발리예요. 뭔가 알 수 없는 배경 속에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뭐 사랑스러움이 느껴지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저 여성의 모습을 보세요. 말라 비틀어져 있고요. 팔로 막 남자에게 애절하게 매달려 있어요. 눈은 초점이 없어요. 남자는 그저 머리에 손을 대고 있을 뿐입니다. 여성의 팔이 막 늘어나서 곧 끊어질 것 같아요. 얇아졌어요. 마치 헤어지기 싫어서 에곤 슐레를 붙잡으려 하는 발리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슐레의 눈은 공허합니다. 이별을 죽음에 비유하기도 하죠. 근데요, 더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슐레와의 이별로 인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은 발리는요, 종군 간호사로 전쟁에 지원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사망하게 돼요. 참 안타까운 여성이기도 하죠. 자, 그럼 슐레는 행복했을까요? 유럽 전역에 퍼져있던 스페인 독감. 어마어마했죠? 너무 빠르게 전염돼서 1차 세계대전 때보다 희생자가 더 많았다. 그죠? 그리고 안타깝게도요, 임신 중이었던 에디트가 스페인 독감에 걸려요. 그리고 임신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후 슐레는요, 스페인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약속도 나가지 않고 외출하지 않고 음식도 조심했어요. 그런데 그 슐레 또한 독감을 피해갈 수 없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약 4일 뒤쯤에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슐레 나이 고작 28살이었어요. 그럼 그의 유작을 볼까요? 되게 평화로워 보이죠? 아마 에곤 슐레가 마지막에 꿈꿨던 가족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잘 보잖아요? 그 전에 누드와드는 고통스럽고 메말라 있었잖아요. 살이 차올라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원했던 삶이니까. 가족입니다. 맨 뒤에 가족을 품고 있는 자세가 자신감이 넘치죠. 아이는 해맑은 얼굴로 엄마의 다리 사이에 얼굴을 내밀고 있어요. 엄마도 평온하게 앉아있죠. 이 세 사람의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평화로워요. 그런데 이루지 못한 희망이었죠. 안타까운 건요, 그림을 그릴 당시에 초반에는 슐레는 에디트가 임신한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이가 아니라 꽃이 있었답니다. 근데 임신 사실을 알고 아이를 더 끓여 넣은 거예요. 꿈꾼 거죠, 이 모습을. 하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클림트와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이렇게 오스트리아 B는 혁신적인 예술가 2명을 같은 해에 잃게 된 거예요. 둘 다 자유로움을 추구했고 둘 다 본인만의 예술을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비난도 감내해야 됐죠. 하지만 결국 그들이 이뤄냈던 그 예술들은요, 현재 독특한 예술, 그리고 새로운 누드의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 굉장히 솔직했다는 거. 그죠? 내면까지도 표현했다는 거. 비난받을 각오가 없으면요, 솔직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용기가 있었던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